불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흥법에서 불교 수용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 이른바 2차돈 순교 사건과 관련된 조항만 원문하고 번역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원화 중에 남간사의 사문인 일념이 지은 촉향 불례불 결사문이 있는데, 이 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그래서 일련이 이때까지 결사문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결사문은 817년에 지은 글인데 400년 뒤죠. 일련은 그보다 한 450년 정도 뒷사람인데 그때까지 이 문장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련이 그걸 봤는데 이거 전문을 인용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요거를 이제 줄여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인용한 것이 지금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 요 글이 신라 불교 공인 과정에서 있었던 2차돈 순교 사건, 이 사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현재로서는요. 2차돈 순교 사건은 요 결사문보다도 3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527년경에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약 300년 지나서 817년경에 2차돈을 추모하는 결사가 조직이 되고, 그때 결사문입니다. 그 문장을 그로부터 한 450년 후에 일련이 요약해서 삼국유사에 수록한 겁니다. 지금 결사문 원문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현재는 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요약본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결사문이 작성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818년에 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갖는 비가 하나 건립됩니다. 2차돈을 추모하는 비석이 건립됩니다. 그 비석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신라 미술실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제일 먼저 있습니다. 이게 818년에 세운 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비석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만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삼국유사에도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두 글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약간 다릅니다. 표현들이. 그래서 두 자료를 함께 대조해서 읽으면은 우리가 전체 사건의 전모를 조금 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삼국유사에서 일련은 이 비가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일련 때 당연히 남아 있죠. 근데 일련은 이 비석을 봤을 텐데 이 비석의 내용을 언급을 안 합니다. 요 결사문만 요약했습니다. 비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문은 거기서 시작된 건데, 사실은 요거 노란색으로 색깔칠을 한 2차돈 순교비, 제가 따옴표를 쳤는데요. 이거는 1970년대 이후에 박물관에서 붙인 공식적인 유물 명칭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1970년대 이후에 붙인 이름이라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신라의 불교 공인에 관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이 결사문과 함께 가장 옛날 자료고요. 한국사에서 이 순교라고 하는 것, 어떤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숭고한 행위를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기록물입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 기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순교라는 말의 단어에 익숙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한국사에서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순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불교와 관련해서도 2차돈 사건이 거의 유일한 순교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 불교사에서는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는 순교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단어가 한국인들에게 좀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은 조선 후기에 천주교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면서 이 단어가 이제 한국사에서 알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 이전 한국사에서는 순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순교에 해당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2차돈 순교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 이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이전에는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돌에다가 새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평범한 사건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 기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불교 수용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게다가 이제 미술사 하시는 분들은 더 관심이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이 사건을 글로 기록했지만은 동시에 그 장면을 그림 조각으로도 남겼습니다. 문자하고 그림 두 가지로 같은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자료입니다. 이런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한국사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이 금속문은 아직도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치에 비해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찍부터 알려졌습니다. 이런 금속문이 비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찍부터 알려졌고요. 특히 조선시대 유자들이 이 글씨에 주목했습니다. 이른바 이 2차돈 순교비의 글씨는 신라 최고의 명필이라고 하는 김생의 글씨로 알려졌습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명필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유자들이 글씨 공부하는 교본으로 이 김생의 글씨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교본으로 처음 주목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가 중요했던 겁니다. 요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비석을 탁본한 겁니다. 탁본한 건데 이건 같은 글자가 나오거든요. 요것도 같은 글자고 요 글자하고 요 글자도 같은 글자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잘 남아있는 글자만 짜깁기 해서 탁본으로 제공한 겁니다. 이미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김생의 글씨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누군가가 이 비석을 새로 만들어요. 복제본을 만듭니다. 그 복제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복제본인데 제가 봐서는 이게 글씨가 완전히 다른데 왼쪽 글씨는 예서풍도 좀 있고 해서와 예서가 막 섞여 있는데요. 오른쪽 글씨는 전혀 이게 풍이 다르거든요. 근데도 보면 버젓이 이렇게 김생의 서 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복제본을 남겼습니다. 흥린군이라고 하는 분이 남겼는데 이 사람은 지금도 누군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조선시대 문헌에서 흥린군이 누군지 전해주는 자료가 없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흥린군은 어떤 비극적 사건 때문에 일찌감치 역사에서 삭제된 사람 같아요. 명칭으로 봐서는 아마 왕족이었던 것 같은데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아마 제거가 되면서 이 관련되는 인적 정보조차도 다 지워진 것 같습니다. 김생의 글씨라고 전해지고 김생은 승려였다 그래요. 집안은 한미한 가문 출신인데 승려였고 글씨에 아주 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서체를 다 쓸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왕이지 글씨에 특히 능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왕이지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붓글씨 쓰는 사람들 왕이지 글씨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고 김생이 특히 왕이지 글씨를 왕이지보다 더 잘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김생을 높이 평가하니까 계속 조선시대 내내 김생의 글씨가 필사되는 거고, 마침내는 이게 중국으로까지 전해집니다. 이차돈 순교비의 탁본이 19세기에 청나라로 전해져서 청나라 유자가 이것을 편집해서 금성문 책을 낼 때 거기다 넣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너무 전문적이어서요. 그러니까 청나라 학자에 의해서 이차돈 순교비가 국제적으로 유명해지는 겁니다. 일본 학자들이 20세기 초에 이제 한반도에 들어올 때 한국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 하면은 바로 청나라 학자가 간행한 책, 해동금석원, 그러니까 조선의 금성문의 문들을 모은 책, 이것을 일본 학자들이 보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일본 학자들이 경주부터 방문해서 청나라 학자가 언급했던 조선의 유명한 금성문들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경주에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김생의 글씨로 되어 있는 이차돈 순교비입니다. 그게 백률사에 있다고 전해지니까 일본 학자들이 경주에 가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백률사였습니다. 1912년에 이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갔습니다. 백률사에 가서 이 비를 발견합니다. 발견해서 세상에 알리고 관련되는 고서들, 탁본들도 수집합니다. 아유카이가 발견한 거는 지금 행방불명이고요. 아마 세계 제2차 대전 말기에 미군의 동경 폭격 이 와중에 거의 다 불탄 것 같아요. 그때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데, 도쿄 대폭격이라고 그래가 대공습, 도쿄가 완전히 불바다 될 때 그 도쿄에 있던 한국 관련 문화재들도 상당수가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책자들이 그때 소실되는데요. 다행히 불타기 전에 일본 학자가 이걸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조선 서도 정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서예 작품들 모음이죠. 그 사진으로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유카이가 수집했던 탁본첩 이미지가 실려 있고, 제가 여기는 안 적었지만 요새 일본은 한국보다 저게 늦어요. 디지털화가 늦지만 일본인들은 일본 그 특유의 꼼꼼함 가지고 일본 국회 도서관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유카이가 이차돈 순교비를 재발견한 것이 1912년인데 이보다 먼저 경주를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식민기 시기의 대표적인 일본 학자죠. 이마니시 류. 어르신들은 다 금서룡이라 해야 이제 훨씬 더 익숙한데요. 금서룡이라고 해서 동경제국대학 나온 대단한 수재죠. 이 사람이 경주에 갔을 때 역시 백률사를 찾아서 백률사를 다 뒤졌는데 이 비석을 끝내 못 찾았습니다. 금서룡은. 금서룡이 먼저 갔거든요. 백률사를 못 찾았습니다. 아유카이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찾았어요. 그래서 1912년에 학계에 이 금성문이 알려지면서부터 경주에 가는 모든 일본인들, 사람이 학자든 여행가이든 간에 관료든 간에 다 백률사를 방문해서 그 사진을 찍든가 탁본을 고하든가 했습니다. 온 여행기를 다 남겼는데, 문제는 이게 발견되고 나서 2년 후에 경주 고적 보존회로 이전되는데요. 이게 현재의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경주에 들어갔던 일본인들이 만든 조직입니다. 경주에 남아있는
신라 시대의 유적,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 기구가 나중에 국립경주박물관, 지금의 전신이 되는 겁니다. 요 뜰로 옮겼어요. 백률사 북원에 있던 것을 가져가서 옮겼기 때문에 지금도 국립경주박물관에 이것이 소장되어 있는 겁니다. 조선조 말이 되면은 국가가 붕괴되잖아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국가가 망해버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유물 유적이 관리가 안 됩니다. 더구나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많은 문화재들이 이때 파괴되거나 일본으로 이제 반출되는 겁니다. 원 위치에서부터 이탈하는 거죠. 유물은 원 위치에 있을 때 진정한 그 뜻이 사는 건데 이게 다 이제 상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집가들에 의해서 이것이 약탈되거나 이제 파괴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정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현장을 보고 경주에 왔던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져가더라도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보존이긴 하지만 이게 액면 그대로의 보존은 아니고 여기 가입했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컬렉션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는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보존하게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의 고적 보존회입니다. 이 고적 보존회에 의해 가지고 2차돈 순교비가 수습이 되고 지금까지 남아나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 의한 연구들이고요.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다 철수하고 난 다음에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일제 시기에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학자들은 이 원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나 한국 학자들이 이 순교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도 80년대 들어가야 됩니다. 80년대 가서 이제 시작되는 거고 돌아가신 이기백 선생님도 여기에 관한 자료를 남겼고 그때 저도 어떻게 선생님이 네가 번역해라 그래갖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번역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까지 거의 유일한 번역본입니다. 제가 이때 막 30 넘어갔을 때 진짜 한문에 대해서는 정말 까막눈일 때 겁도 없이 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부끄러운 건데요. 그리고 한동안 잊혀졌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아주 최근래 들어와서 경주 지역에 연고가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새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문제제기 때문에 저도 이 관심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이걸 누가 세운 거냐 시작하겠습니다. 이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대를 내려와서 국통인 해룡과 법주효원과 김상랑과 대통녹풍과 대서성진노, 파진찬, 김억 등이 옛 무덤, 2차돈의 옛 무덤을 수리하고 우리 요새 왜 가토한다 그러잖아요. 봉분이 오래되면 봉분이 흐물어지니까 다시 돋우는 작업 하죠. 가토한다고 해서 합니다. 저도 80년대 제 우때 뭐 할아버지 저 증조 조부 다 이게 봉분이 무너져 가지고 그때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가토한 게 지금도 사진에 있더라고요. 이고 지고 가서 무덤에서 온 동네 사람들 다 가서 가토한 적이 있어요. 이때 이것도 이제 527년경에 2차돈 무덤을 처음 만들었으니까 그로부터 한 3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봉분이 많이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뜻있는 분들이 가서 무덤을 크게 수리하면서 거기에 비석을 아예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비석을 누가 세웠느냐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이 국통은 그 당시 불교계에서 불교 교단의 최고 영수입니다. 나중에 국사라고 부르는 분들입니다.
나라의 스승, 최고위급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조계종, 종정, 뭐 카톨릭의 추기경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법주는 그보다 아래쪽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레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통, 법주, 그 다음에 여기 대통 이런 분들은 불교 교단의 고위 성직자들입니다. 최고위급들입니다. 근데 여기 또 보면은 고관들이 있습니다. 파진찬, 김상랑 이런 사람들은 또 최고위급 관료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교단의 최고위급 성직자들하고 일반 관료 중에서 최고위급 관료들이 함께 이차돈을 추모하는 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시 국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국왕의 명령을 받은 속관과 승관이 주도해서 이차돈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차돈 순교비에 보면은 마모가 많이 진행됐지만은 최근에 다시 정밀 판독 작업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삼국 유사에서 얘기한 것과 겹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국통, 붉은 글씨는 삼국 유사에 나오는 글씨입니다. 국통, 석, 해룡법사, 법주석, 효원법사. 금속물이 조금 더 자세하죠. 이 표기가. 그 다음에 여기 삼국유사는 김상랑이라고만 나오는데 비석에 보면은 이 사람이 벼슬이 이찬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찬은 최고위급 관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관과 속관들이 비건립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비석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이 뒤에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읽지 못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마멸이 됐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 보면은 고위직들이라는 것이고 배후에는 헌덕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덕왕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 건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헌덕왕은요 수양대군 같은 사람입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씩 나옵니다. 신라 때는 이 헌덕왕이고 고려시대 때는 숙종이 그랬고 조선시대 때는 세조가 그렇게 했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한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역설적이게도 이 세 사람은 다 아주 독실한 불교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은 그 죄업 이것을 속죄하려고 더 불교에 몰입해요. 그래서 헌덕왕대에 많은 불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지금 알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모아봤더니 바로 원효비죠. 고선사 서당 화상비. 이거 지금 반토막 나가지고 일부는 동국대 박물관이 갖고 있고 일부는 경주국립박물관이 갖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원효이고 이때는 아직 헌덕왕은 왕이 안 됐지만은 실권자입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실권자예요. 그 사람이 후원해서 세운 겁니다. 원효비 세웠죠. 창녕에 가면 인양삽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건립된 거죠. 신행선삽이 우리나라 선승비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이것도 이때 헌덕왕의 명으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2차돈 순교. 실물은 안 남아 있지만은 역사적인 기록이나 문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도 고구려에서부터 불교를 처음 신라에 전한 사람이죠. 고구려 승려입니다. 아도의 비, 그다음에 안함의 비 이런 비들도 대략 요 같은 시기에 이 두 비는 헌덕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무렵에 건립됐습니다. 요 신라가 중대에서 하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새로 출범하는 하대 왕실들이 많은 불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헌덕왕대의 불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차돈 순교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를 정확하게 언제 세웠느냐 하는 것인데 삼국유사는 817년에 세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에 보면은 그 다음 해입니다. 818년에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까지 100년 넘도록 학계에서 이설이 분분했던 겁니다. 817년에 세웠다는 설하고 818년에 세웠다는 설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817년은 바로 이 결사가 조직되고 결사문이 작성된 해이고 비석은 그 다음에 건립된 거로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왜 기왕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혼선을 겪었느냐? 얄궂게도 이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련이 가서 보긴 봤지만 비가 너무 많이 방락이 돼서 정확하게 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련도 약간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기술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학자들도 혼선을 겪은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817년은 결사운동이 조직된 거고, 흥륜사에서, 경주에 가면 흥륜사 남아있잖아요. 이 흥륜사 승려들이 2차돈을 기념하는 결사운동을 시작했고, 그 운동의 연장선에서 이듬해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아예 2차돈 순교비를 건립해 준 겁니다. 이 두 자료가 불완전하지만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다가 그럼 이걸 세웠느냐? 이게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 결사문에 보면요, 경주의 북산 서쪽 고개에 묻었다. 2차돈을 처형하고 난 다음에 2차돈은 무덤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경주의 북산, 지금 소금강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경주시청 뒤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 산의 서쪽 고개에 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무덤 근처에 경치 좋은 곳, 전망 좋은 곳을 골라서 2차돈의 동료들이 작은 암자를 하나 짓고 그것을 자추사라고 이름하였다. 2차돈의 명복을 빌기 위한 작은 절을 하나 지은 겁니다. 자추사라고 한다라고 이 결사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자추사라는 절하고 나중에 얘기하는 백률사하고가 같은 절이냐 다른 절이냐 지금도 논란 중입니다. 근데 조선시대 이후 자료에는 백률사만 보이는데 이 백률사가 경주에서 경관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가는 문인들, 시인들은 경주에 가면은 백률사를 먼저 방문하는데 백률사에 가면은 누각이 하나 있습니다. 서루라고 하는 누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경주 전역이 가장 잘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문인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시를 남겼습니다. 지금은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요. 경관이 가려집니다. 가면은. 그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백률사 그 앞쪽으로 나무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경관을 복원하려면. 또 2차든 순교비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경주 북산에 시신을 묻고 서산에 사당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신을 묻은 곳은 경주 북산이고 이것이 현재 소금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 이련보다 한 세대 선배가 쓴 해동 고성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고성전에 보면은 이 필자가 경주를 직접 순례해서 이곳을 올라가 봤습니다. 동도는 경주를 나타내는 고려 때 이름이거든요. 고려 때는 수도가 개경이기 때문에 개성에서 봤을 때 경주는 동쪽에 있는 도읍이다. 그래서 동도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동도 금강령에 올랐다. 이게 지금 소금강산이거든요. 여기 올라갔더니 고분 담비가 있어서 내가 보았다. 무덤 하나가 쓸쓸한 무덤이 있고 거기에 단비, 키가 작은 비석이 하나 있었다. 이게 2차전 순교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3세기 초까지도 남아 있는 겁니다. 경주에 있어서 무덤도 남아 있고 해서
이 해동고승전의 저자는 직접 참배한 겁니다. 이련도 갔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련이 갔을 때는 여기에 대한 기록을 안 남겨요. 1236년에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전 국토를 유린하는데 그때 경주를 파괴합니다. 몽골군이요. 신라 이래의 유서 깊은 사찰, 불상, 불화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이 1236년입니다. 그 유명한 황룡사 구청 목탑이 불탄 것도 이때입니다. 어쩌면 이련은 전란 후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 백률사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 해동고승전의 저자는 전쟁 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본 것을 짧지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이차돈 순교비하고 백률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미묘하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조선 후기 그 금석학자들, 유자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한결같이 백률사와 이차돈 순교비의 이 친연성,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률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 나온 모든 기록들이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제 시기에 일본 학자들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백률사라는 말을 씁니다. 쓰는데 이의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백률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 백률사와 위치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백률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밤률자. 최근에 이제 경주와 관계 있는 분들이 가장 이의를 제기한 것이 이차돈 순교비는 백률사와 관계가 없다는 쪽에서 문제 제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유권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정말로 백률사에서 갖고 온 거라면은 요새 추세로 봐서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백률사는 불국사의 말사거든요. 그러니까 불국사에서는 이 비석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차돈 순교비를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지정할 때 반드시 소유자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경주박물관 국가 소유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왕에도 국가 소유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백률사에서 가져간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률사는 폐사되지 않고 계속 사찰로서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폐사가 됐으면 문제가 좀 덜한데 일본인들이 가져갈 때도 백률사라는 절은 남아 있었습니다. 퇴락하긴 했지만 절이 남아 있었고 그곳에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문제, 이 법률적인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인들 남긴 가장 초기에 이 비를 발견할 무렵에 쓴 글들을 보면은, 자, 이만희 시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은 1906년에 백률사를 다 뒤졌습니다. 경내를. 근데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백률사 경내에 없었거든요. 이 비는. 절 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만희 시류는 끝내 못 찾았던 겁니다. 그 직후에 경주에 간 사람은 백률사 앞을 찾았습니다. 절 앞쪽을. 숲속을 수색해서 찾았던 겁니다. 백률사의 문 앞, 그것도 가시덤불 속에 쓰러진 채, 묻힌 채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견 지점이 경내가 아니고 경외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현재 구할 수 있는 자료 중 가장 오래된 백률사 정면을 찍은 사진인데요. 일제시기 촬영 시점은 지금 제가 언제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요 지금 대웅전 남아있고 뒤에도 뭐 건물 하나 있죠. 아마 이게 요사체일 가능성이 크고요.
누각은 이쪽에 있었는데 진작에 허물어졌고 거의 뭐 퇴락할 대로 퇴락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백률사의 경계가 어디냐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젊은 총각이 서 있는 여기가 담장이 있었던 곳이냐, 아니면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찍은 건데 지금 총각이 서 있는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요 무렵에 여기에 문이 있었느냐, 아니면 제가 사진 촬영하는 이 정도의 문이 있었느냐,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여기서 발견된 건지 심지어는 여기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지금 백육사 쓰러진 채 가시덤불 속에 묻혀 있던 것을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흙들을 제거하고 노출된 상태를 찍은 가장 오래된 사진입니다. 1914년 3월 5일에 여기 대정 3년 3월 5일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 한 장 들고 이 지점이 어딘가를 확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백육사 근처를 지금도 찾고 있고, 저도 가서 이거 한 두어 번 가서 찾았는데 이거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게 100년 전 사진이어서 그 사이에 토사들이 계속 밀고 내려와 가지고 이 위치를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바위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는 안 옮겼을 테니까, 문제는 이 나무는 100년 전 나무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지 얼마나 자랐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찾기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넓게 찍었더라면 좋았는데. 이게 능선인데요, 금강산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주 능선에 보면은 무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이제 경주 쪽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위치가 아마 대략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성물들이 좀 흩어져 있고 해서 아마 여기가 2차돈 무덤이 있던 곳이 아니겠느냐. 돌도 왠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죠. 이 일대를 좀 파봐야 됩니다. 참고로 이 금강산은 삼국시대 때부터 해서 경주 사람들의 일종의 공동묘지, 무덤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여기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 귀족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직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일단 조사한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발굴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의외의 자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신라사에서 아마 획기적인 자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략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이제 여기라고 아예 단정 못 박아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략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건데,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앞으로 고고 발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세우려고 했느냐? 일제시기 학자들은 이 모양이 꼭 연필처럼 생겼어요. 육각형 연필처럼. 그래서 육각당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이 2차돈에게 바친 탑이기 때문에 2차돈 공양탑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 들어와서는 이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경주 국립박물관에 뭐 유물 기록 카드라든가 각종 도록, 또 설명 카드 이런 거를 대략 시기별로 추적해 보면은 일제 시기에 2차돈 공양탑이라고 불렀던 것을 70년대 들어오면서 2차돈 순교비로 명칭을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한순간에 바뀌어진 게 아니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로는 두 명칭이 막 혼재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2차돈 순교비로 이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 2차돈 순교비라고 알려진 겁니다. 60년대 자료에는 공양탑이라고 했다가 70년 이후에 바꿨습니다. 비가 방락이 심하기 때문에 분명히 비의 앞부분에 이 비와 관련된 명칭이 새겨졌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정해서 명칭을,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보통 유물의 명칭, 금성문의 명칭을 붙일 때는 장소, 백률사냐, 자추사냐, 장소 이름이 들어가고 비의 주인공, 누구를 위한 비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유물의 성격, 그것이 비냐, 탑이냐, 묘진명이냐, 유물의 성격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형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유물의 명칭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게 지금 불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순교라고 하는 이 명칭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한국 전통시대에 순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교라는 단어에 싣고 있는 그 뜻, 뉘앙스도 우리 정신세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관념이 없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연구순법, 자기의 몸을 던져서 법을 따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삼국유사에서는 멸신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몸을 멸하다. 이런 전통이 있었고, 이것을 불교계에서 중시했다면은 우리가 그게 상응하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을 건데, 이 문화가 단절되기 때문에 2차전 이후로는 거의 단절됩니다. 그래서 관념이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서구 기독교와 관련된 개념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갖다 빌려서 쓰는 겁니다. 빌려서 쓰다 보니까 순교의 뜻도 우리가 빌려 쓰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역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인공에 대해서, 지금 이차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은 고려시대까지 기록 보면은 다 염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차돈이라는 말은 삼국사기에서 쓴 이름입니다. 유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이차돈이라고 표기를 한 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 쓰고 있고, 정작 불교도들은 고려 말까지도 염촉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이차돈과 염촉은 같은 뜻을 다르게 표기한 겁니다. 한자 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마 읽을 때는 발음이 같았을 겁니다. 염촉이 좀 더 신라 고유어에 속하는 거고, 이차돈은 그걸 조금 더 아화한 것일 텐데, 정확하게는 염촉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장소 불분명하죠. 주인공 이름도 혼선을 겪고 있죠. 이 성격에 대해서도 이것이 순교냐, 연구냐, 멸신이냐 정확하지 않죠. 형태도 그렇습니다. (527년) 불교 공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염촉을 추모하기 위해서 풍비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풍비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문학적인 수사인지 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글자 그대로 보면은 풍성한 비, 우리가 왜 인품이 나온 분들을 왜 풍만하다고 하잖아요. 풍만한 비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고승의 비는 이렇게 늘씬합니다. 두께가 얇습니다.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비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형적인 고승의 비죠. 근데 이련은 그것을 풍비라고 불렀던 겁니다. 뚱뚱한 비.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비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비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당나라 때, 지금으로 치면 한국의 모델인 미국이듯이 이때는 신라의 모든 사회 문물 제도는 중국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때 중국은 당나라 때인데, 당나라는 법령에 의하면은 5품 이상인 자만이 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고관만이. 지금으로 치면 5품이니까 사무관인가요? 사무관 이상, 고시에 붙어야 됩니다.
신라는 더 어렵습니다. 신라는 국왕, 태종무열왕, 문무왕, 흥덕왕, 성덕왕 이런 사람 다 비를 남겼죠. 국왕 또는 국왕급인 사람들, 김인문하고 김유신 딱 두 사람만이 국왕급입니다. 국왕이거나 국왕에 준하는 사람만이 비를 세웠습니다. 아니면은 고승. 이 조건에 미쳐봤을 때 염촉은 처형당할 때 염촉은 하급 관리예요. 20대 초반의 젊고 아직 직급이 낮은 하급 관리입니다. 이런 염촉을 위해서는 비를 세울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신분제 사회이고 골품제 사회에서는 염촉을 위해서는 비를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순교비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라고 할 때는 전형적인 비를 연상하게 되는데 2차돈 순교비는 전혀 형태도 다릅니다. 이런 모습이죠. 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다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풍만하잖아요. 육각형, 팔각형, 십각형, 12각형까지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팔각형, 팔각기둥이 주류입니다. 2차도는 육각기둥입니다. 전형적인 비에 비해서 몸이 이렇게 풍만한 스타일이잖아요. 뚱뚱한 비잖아요. 이거를 풍비라고 했던 겁니다. 이련은. 그리고 해동 고승전의 저자가 단비, 키가 짧다라고 한 것은 높이가 여느 비석에 비해서 키가 낮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하는 2차돈 순교비하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표현이.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건립되는 당들인데, 고려시대 가면 이런 모양의 당들이 많이 건립이 됩니다. 지금도 덜어 남아 있습니다. 이 당이라고 하는 거, 돌기둥처럼 생긴 당은 당나라 때 들어와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불교도들도 자기 무덤 근처에 이 당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분당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묘당이라고도 불러요. 분묘 근처에 있는 당. 그래서 2차돈 순교비도 묘역에 세웠기 때문에 그 성격은 분당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비라고 부를 뿐 실제로는 분당 또는 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해주, 황해도 해주에 있는 것이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정육면체의 커다란 화강암 위에 육각기둥 형식의 당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덮개돌, 지붕 모양을 한 옥계석이 있었을 텐데 이것은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백률사 근처에 지금도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 가져가서 자기 집 정원석으로 쓰든가 뭐 다른 용도로, 가운데가 오목하기 때문에 절구로 쓰기 딱 좋습니다. 가져갔든가 아니면 산사태로 어디 매몰되어 있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요 위는 유실된 채 지금 전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기단석은 수습했습니다. 화강암이고요. 저희가 2022년 여름에 가서 조사하면서 그때 다시 측량했습니다. 가장 최신의 측량치고요. 다른 건 다 쟀는데 무게만 측량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정하는데 대략 한 2톤 정도 될 거다.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죠? 2톤 정도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지금은 이거는 신라 미술실이 개편하기 전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이 정면이거든요. 관람객의 시선이 가닿는 정면에 그림이 오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이 있는 면을 제1면이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정면이고 1면이다. 1면에 그림이 조각되어 있다. 그 다음에 2면부터 해서 6면까지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박물관 모든 캡션이 그렇고
관련되는 도록, 책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때부터 그럼 이렇게 됐을까? 1922년 도판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정면에 그림이 오도록. 이게 경주 고적 보존회 전시관이거든요. 실내로 옮겼을 때인데 여기도 보면은 정면에 그림이 오도록. 그런데 요 앞시기로 올라가니까 그림이 모퉁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각 대자석에 모퉁이 쪽에 그림이 오도록 세워놨습니다. 요거 석등 받침인데요. 아마 이 대석을 처음에 수습을 못해서 크기가 비슷한 석등 대자를 갖다가 임치로 안치했다가 나중에 수습해서 다시 했는데, 어쨌든 요거를 사면에 맞춰서 그림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그림이 모퉁이에 가도록 했다는 얘기는 이게 정면이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거를 재조립한 사람은. 이게 백률사에서 누군가 수습해서 경주 고적 보존회로 가져가서 야외에 처음으로 재조립을 하면서 이렇게 새겼습니다. 일본인들은 웬만해서는 잘 안 바꾸거든요, 현상을. 조상들이나 선배들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 하는데, 이것은 백률사에서 처음 수습할 때도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내로 옮기면서부터 방해를 튼 거예요. 그림이 정면으로 오도록. 보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오래된 사진, 1914년에 찍은 사진 보면은 누군가 아마 앞에서 뒤로 밀었을 텐데, 여기도 보면은 요 글자 있는 면이 하늘을 향하게 돼 있고 그림은 약간 옆으로 가 있는데, 이게 뭐 원래 모습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손을 여러 번 댔기 때문에 탁본하면서. 일제 초기에 탁본을 보면은 서울대학에 마침 이 탁본이 있는데, 제가 탁본을 조사해 보니까 글자를 일면으로 배치했습니다.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이런 방식으로 글자가 앞에 오고 그림이 마지막 면으로 가도록 배열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연이라든가 옛날 분들이 기록을 남겼으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20세기 이후에 손을 여러 번 댄 후에 자료만 갖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역시 제1면은 글자가 오는 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문장이 그림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문장을 짓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보다 신분이 높습니다. 심지어 고려시대는요, 문장을 짓는 사람이 글씨를 쓰는 사람보다 상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장, 그 다음에 글씨, 그 다음이 그림입니다. 서열이. 그 얘기는 신라 때 사람들이 이 금성문을 세운다면 당연히 정면에는 글자가 오는 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1면, 1면부터 6면까지 글자가 다 2차원 순교 사건에 관한 전말이 다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면은 윗부분에만 글자를 새기고 중간부터 그 아래에는 그림을 새긴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왜 여기다 그림을 새겼는지 아주 특이한 겁니다. 각행 7행 25자고 서체는 여러 가지 서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서도 있고 해서도 있고 약간 행서도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고요. 글씨 쓴 사람은 김생이 썼다라고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818년 시점이면은 김생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생이 직접 이 글씨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김생이 남긴 글씨를 짜깁기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집자라고 해요. 김생이 많은 글씨를 남겼는데 그 글씨들을 모아서 비문의 내용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모아서 짜깁기해서 새긴 겁니다. 그래서 2차돈 순교비는 서체가 다양한 겁니다. 해서 글씨도 있고 행서 글씨도 있고 예서 글씨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집잡이의 특징이거든요. 문장의 구조. 제가 그래서 제가
복원한 것인데요. 제1면이 마모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아까 보셨죠? 비가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제1면이 하늘을 향하게 누워 있으면서 풍화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비바람에 가장 많이 깎여 나가서 이 면이 일찍부터 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은 포기했습니다. 2022년에 저희가 새로 조사를 하면서 몇 글자를 새로 읽었습니다. 특히 첫째 줄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성문의 명칭과 관계되어 있는 처음 두 글자는 염촉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 두 글자는 묘당 아니면 분당일 것이고, 그 다음은 많이 손상이 되지 추정하기 어렵고, 밑에 부분에 보면은 비건립 연호를 새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2면, 3면, 4면까지는 비교적 많이 판독이 되고요. 제5면에 가면은 한 절반 정도만 판독이 됩니다. 그리고 제6면의 그림은 지금도 판독이 가능하고요. 문제는 우리는 제6면에는 글자가 없다고 지금까지 이해하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또 풍화를 제일 많이 받은 부분이거든요. 요면하고 요면이 하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면의 제일 상단부에는 글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조사하면서 궁금했던 게, 그러면 왜 그림을 전면에 걸쳐서 그림을 안 새기고 3분의 2에만 그림을 새겼을까? 이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또 하나는 제5면에 보면은 비건립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명단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기존에는 여기서 이 모든 문장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문이. 그럼 여기에 비문을 마무리 짓는 문장이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보면은 명단을 적다가 끊겼어요. 명단을 덜 적었는데 끝난 겁니다. 이 얘기는 이 명단이 뒤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기도 명단을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3분의 2만 그림이 있다는 얘기는 3분의 1에 뭔가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림을 새길 수 없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고, 문장은 끝나지 않은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면은 제6면 상단에도 문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상세히 조사해서 마모되긴 했지만은 문자가 분명한 획들을 몇 개 찾았습니다. 3개 이상 찾았습니다. 글자 전체는 판독할 수 없지만 글자를 구성하는 몇몇 그 부수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특히 지금까지는 요 연꽃이 3단, 하나, 둘, 셋, 3단이고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3, 3은 9, 9송이가 조각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요 위에서 꽃송이가 또 나옵니다. 최소한 한 줄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이 마모가 많이 된 거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2차돈 비하고 거의 같은 한 10년 정도, 8년 앞서서 세운 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녕의 인양사 비라고 하는 비인데, 이거 지금 창녕 읍내에 잘 남아 있습니다. 이 비를 보면은 앞쪽이 정면이거든요. 남쪽이. 여기에 문장이 있고, 동쪽 측면에도 문장이 있고, 서쪽 측면에도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승려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그림이 다 새겨진 아주 특이한 비, 그러니까 인양사비. 2차돈 순교비하고 비슷합니다. 건립한 시기도 비슷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림은 제일 뒷면에다 새겼습니다.
그 2차돈 순교비도 그림이 제일 뒷면에 나오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자,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걸 왜 새겼느냐는 거죠. 왜 세웠느냐. 결국은 젊은 관료거든요. 20대 초반에 아직 계급이 낮은 국왕의 비서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하급 관리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2차도는 승려가 아닙니다. 속관이에요. 이런 20대 초반의 속관을 위해서 왜 국왕이 개입을 해서 비석을 세워줬느냐. 정치적인 죽음을 종교적인 순교로 기억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불교가 공인되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젊은 관료를 불교의 관점에서 기념하고 현창하기 위해서 세워준 겁니다. 2차돈 순교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면 번역문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서 희생당한 승려 없습니다. 오직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불교를 합법하려고 하는 국왕과 국왕 측근들 이 한쪽에 있고, 새로운 문화의 수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이 양대 세력의 정치적 충돌 과정에서 2차돈이 희생된 겁니다. 요새식으로 하면은 법홍왕이 꼬리 자르게 한 겁니다. 법홍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고관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법홍왕 자신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밑에 실무자 한 사람을 희생시킨 겁니다.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어쨌든 이 죽음으로 인해서 불교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불교가 대중화되고 난 이후에 300년 후에 모든 불교도들이 2차돈을 기념하는 비석을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종교적 순교로 윤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순교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신비화시킵니다. 기적으로. 이 금속문의 순교비의 그 장면이 문장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담당 관리가 곧 염촉의 관을 벗기고 손을 뒤로 묶은 다음에 관아의 뜰로 가서 큰 소리로 처형을 알렸다. 국왕이 처형해라 그러면은 국왕의 옆에 있는 그 측근이 그 말을 전달하잖아요. 처형하랍신다 그러면은 그 말이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뜰까지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처형을 알리는 이 사형수가 처형이요 하면서 치는 거잖아요. 복창하지 않습니까? 군대하고 똑같잖아요. 네, 처형을 알렸다. 참수를 하니까 목 한가운데서 흰 젖이 한 길이나 솟구쳤다. 한 길, 3m 되죠. 10장이니까 한 1길이니까. 그리고 반대로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 여기 꽃비 떨어지는 장면이 색이 나죠. 이렇게 9송인데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땅은 6갈래로 뒤흔들렸다. 요건 물이 아니고 대지가 진동하는 장면을 새긴 겁니다. 6갈래니까 전후, 좌우, 상하 제일 고약한 지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기적의 장면들입니다. 하늘에서 상스러운 꽃비가 내리고 땅은 6갈래로 흔들리고 흰 젖이 솟구치고 이 모든 것들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사람과 만물들이 슬피 울고 동식물이 동요하였다. 길에는 곡소리가 이어졌고 우물과 방앗간에는 발걸음이 끊겼다. 이 장면을 이 순간을 우리가 스냅 사진 찍듯이 그 순간을 포착해서 조각 그림으로 남긴 겁니다. 목을 땡강 쳤는데 목에서 뭐가 솟아오르죠.
이게 흰 저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엔 여기다가 하얀 호분을 칠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스러운 꽃이거든요. 하늘에서 피는 꽃이에요. 지상의 꽃이 아니고 이 꽃에 또 색깔도 칠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꽃은 매우 향기롭기 때문에 그 향을 피웠겠죠. 요걸 모셔놓은 곳에서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머리가 여기 떨어져 있는데 관을 쓰고 있어요. 이거 관을 벗겼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관을 쓰고 있습니다. 또 손을 뒤로 묶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 앞으로 공수하고 있습니다. 문장하고 그림하고가 다른 겁니다. 1번 부실공사다. 2번 감리가 안 됐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매번 물어봅니다. 그림과 글이 다른 것을 찾으시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얘들은 다 졸다가 그 얘기하면 이제 눈을 뜨더라고요. 이게 바로 글과 그림이라고 하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글에서는 손을 뒤로 묶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림에서 손을 뒤로 묶은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2차원 그림에서 뒤에는 손을 어떻게 그려요? 그러니까 뒤로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공수한 것처럼 했고, 그 다음에 원래 사형수기 때문에 관복을 베끼거든요. 조선시대에도 사약을 먹이거나 처형할 때는 다 관복 베낍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왕의 신하가 아니기 때문에 관복을 입으면 안 돼요. 그 관을 베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왕의 신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관복 입고 있거든요. 아주 풍성한 관복, 관모도 쓰고 있고. 왜냐하면 이거를 베끼면은 이 좁은 화면에 이걸 다 또 조각을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해져요. 관모 베끼면 또 우리가 그걸 또 찾아야 되잖아요. 관모가 어딨나 찾아야 되고. 그런 점도 있고, 불교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관복을 입고 있는 것을 더 원했을 수도 있죠. 대중들은. 석굴암 본전불 보면은 아주 풍만한 상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석가모니는 6년 동안 하루에 겨자씨 한 개씩만 먹으면서 수행했기 때문에 피골이 상접해야 되거든요. 원래 성도상은. 근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피골이 상접한 부처님은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은 거죠. 신자들은. 그런 대중들이 갖는 종교적 성인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겁니다. 성인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중들의 그런 바람에 부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 자체가 갖고 있는 그림을 조각으로 남기는 데 따르는 어떤 기술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안 그리면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림만한 게 없거든요. 이때 이 2차돈 순교비요. 지금 한문 하시는 분들한테 주고 번역해보라 그래도 번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난해한 문장입니다. 99.9%는 저도 번역 읽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장 유효한 방법은 그림이죠. 여기 색칠까지 했으니 얼마나 실감 났겠습니까? 많은 불교도들이 2차돈 묘를 찾아와서 참배했을 때 그 무덤 앞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다들 숙연해지고 어떤 종교적인 정말 발버리심 하지 않겠습니까? 나쁜 마음 먹었다가도 여기 와서 다시 회심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장보다도 훨씬 효과적이고, 똑같은 맥락에서 20세기의 박물관을 경영하는 분들은 이 한문을 모르는 대다수 관람객들에게 이 비의 메시지를 단 한 컷에 보여주는 것은 이 장면을 정면으로 두는 겁니다. 이걸 저 옆으로 돌려버리고 문장을 보여주면은 대부분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 앞에. 그런데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여기 와서 이것을 보는 애들이 있고 이것을 궁금해하고 어른들한테 물어보거나 자기들끼리 스스로 토론해 가지고 이 그림을 해석할 겁니다.
더구나 지금 신라 미술실 개편하고 난 이후에는 여기 요새는 디지털로 쇼를 합니다. 이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요. 그 목을 치면은 흰 젖이 솟구치고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지고 땅이 흔들리는 것을 실감 영상으로 해줘요. 그리고 음악도 들려주죠. 천상의 음악을. 요새 박물관은 그 전시 기법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을 잘랐는데 당연히 붉은 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붉은 피가 아니고 흰 젖이 솟아났다는 겁니다. 붉은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흰 젖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젖 먹고 자랐잖아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피는 죽음이고. 근데 보통 죽음이면은 붉은 피가 나야 되지만 불교를 위해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부처님이 개입을 해서 이것이 흰 젖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요, 대방등 대직경이라든가 부법장 2년 전이라든가 불교 경전에 종종 등장하는 상투어인데 특히 보림전이라고 하는 문헌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보림전은 선종의 문헌입니다. 9세기 초에 편찬되는 선종 문헌에서 나오는 구절이 그대로 이차돈 순교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불교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순교설화에도 상투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아마 유목문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독교 순교 관련되는 설화들만 모아놓은 책들을 봤는데 거기도 종종 나옵니다. 재밌는 자료. 예, 그 다음에 요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지고 땅은 6갈래로 진동한다는 것은 현우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정확하게 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문의 찬자는 현우경도 읽었을 거고 보림전도 읽었을 거고 여기서 불교적 기적과 관계되어 있는 표현들을 빌어와서 2차돈 순교비에 적용한 겁니다. 다른 것은 기존에도 많이 얘기했던 것인데 제가 이번에 처음 주목하게 된 것은 이 보림전이라고 하는 문헌. 흥륜사의 영수선사가 이 무덤에 예불하는 향도를 모아서 매달 5일에 2차돈 혼의 소원을 위해서 단을 개설하고 불경을 설하였다. 추모 사업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주도하신 분이 흥륜사 소속의 영수인데 이분이 선사라는 겁니다. 선종 스님. 근데 이때는 신라에 선종이 아직 그렇게 그다지 확산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련도 삼국유사에서 이때 선사라고 하는 것은 육아업 승려들을 선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식학 승려들. 그렇게 이련도 풀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선종 승려였던 것이고 그분이 보림전이라고 하는 가장 최근에 신라에 들어온 선종 문헌을 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도 선종이 경주에 더 일찍 들어와서 보급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2차돈 순교비의 전혀 새로운 모습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인양사비에도 인양사비 명문에 보면은 6조 해능과 관련된 표현이 나옵니다. 또 2조 해가와 관련된 단비구법, 팔을 자르고 법을 구하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방아 찢는 장면, 이런 거는 초기 선종의 역사입니다. 그게 인양사비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투어들이. 9세기 초에 선종이 이미 널리 보급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 보림전은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하는 지금 6조 해능 이래 남종선의 선성이 801년경에 찬술한 선종의 역사서입니다. 이게 이미 2차돈 순교비에서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겁니다. 2차돈 순교비는 그런 점에서도
사료적인 가치가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인데, 이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그 백률사 법당원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진영이 하나 모셔져 있는데, 젊은 스님의 모습이 이차돈 초상화라고 해서 모시고 있는데, 이차돈은 승려가 아니거든요. 승려가 아닌데 현재 흑륜사에서는 스님의 모습으로 봉안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아까 8월 5일 날 추모 법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매해 음력 8월 5일에는 흑륜사하고 백률사에서 이차돈을 기념하는 법회를 개최합니다. 매년. 아마 그 법회 때 사용하는 아마 초상화일 겁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남긴 역사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역사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백률사 소속의 불교 승려나 신자들은 스님의 모습을 한 이차돈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옆에 있는 거는요, 이차돈 목을 잘랐을 때 목이 북쪽으로 날아가서 금강산까지 날아갔다, 그런 속설이 일찍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이차돈 무덤을 쓴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이차돈의 시신을 운구해서 경주 북산에 무덤을 세웠기 때문에 후대에 머리가 날아갔다, 이런 이제 신화가 생긴 건데, 비슷한 게 파리에 가도 있습니다. 파리에 기독교를 처음 전파한 과정에서 처형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드니. 생은 성인이란 뜻이죠. 세인트라는 영어 발음을 생이라고 하죠. 드니라고 하는 사제가 기독교를 파리 지역에 전도하는 과정에서 처형당해요. 이차돈처럼. 그 처형당한 언덕이 바로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죠. 자기 목을 들고 북쪽으로 6km가량을 걸어가서 내려놓습니다. 그 자리에 세운 절이 생드니 대성당입니다. 생드니 처형하고 난 다음에 이 시신을 북쪽에다 세운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분을 기념하는 성당을 세운 건데, 이 생드니 성당이 왜 중요하냐면은 프랑스 역대 왕실의 무덤입니다. 국왕들의 무덤이에요, 안에. 근데 우리는 백률사에 신라 왕들이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종교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관념이 있는데, 그 관념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전혀 이질적인 새로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그 과정에서 필히 문화는 충돌합니다. 문화가 충돌하고 그 충돌 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오게 마련인 거죠. 그 희생자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후에 둘 다 그것을 순교, 종교적 순교로 신비화하고 여기에 기적으로 윤색하는, 똑같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근데 서양은 순교자가 많았고 또 순교의 전통이 이어졌기 때문에 서양 종교 문화나 정신사에서 순교는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 되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2차돈에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죽음은 이제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기적적으로 그때의 유물들, 300년 뒤이긴 하지만 신라 불교도들이 남긴 문헌 자료하고 유물이 다행히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물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나중에 후손들을 위해서 잘 보존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 이건 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그 소유권 문제에 봉착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은 여론이죠. 양자가 다 윈윈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분들이 나오고, 그분들이 이제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그 2차돈 순교비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면서 국민들한테도 좀 새롭게 각인되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